왜 네이버가 이렇게 처절한 몸부림을 칠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풀아빠입니다.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아빠 인풀아빠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첫째, 블로그를 할까 말까. 둘째, 네이버가 완전 달라졌어요.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발등에 불 떨어진 네이버의 몸부림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임을 아시게 될 겁니다. 다른 영상도 이 부탁을 드리고 싶지만 특히 이번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아마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블로그를 할까요 말까요? 블로그를 좀 가라앉는 추세 아닌가요? 좀 심한 분은 요즘 누가 블로그를 해요? 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제가 알 것 같아요. 완전히 또 틀린 이야기도 아니고요. 하지만 제 대답은 네, 블로그를 하셔야 합니다. 글, 그림, 동영상 이런 소통의 도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글일 겁니다. 아무리 사진이 대세이고 아무리 영상이 대세여도 글을 매개로 하는 소통의 방법이 인류에게서 멀어질까요? 사라질까요? 아닐 겁니다. 네, 블로그를 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특징이 너무 다른 삼형제가 있죠.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글을 대표하는 블로그, 사진을 대표하는 인스타, 영상을 대표하는 유튜브. 그 중에서 커뮤니티 포털 그리고 검색 엔진과 직접 연동되어 있는 것은 블로그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특징으로 드러나냐면요, 사람을 모으느냐 안 모으느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팔로워, 구독자는 특정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멤버, 회원, 구독자, 팔로워 이런 것들은 모아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네이버는 방문자 기준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그래서 방문자라는 것은 검색 기반에서 그 컨텐츠를 보고 나가고 들어오고 들락날락 하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뜨내기 손님 같아요. 네, 좀 더 좋게 표현하면 유동인구 같습니다. 그런데 구독자, 팔로워, 멤버, 회원 이런 말들은 유동인구라기보다는 단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나 유튜브를 하실 때는 구독자를 어떻게 늘릴까? 팔로워를 어떻게 늘릴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는 그렇게 사람을 모으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부담이 적은 플랫폼입니다. 네, 블로그를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네이버 블로그를 떠난 분들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할 만큼 네이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약간 바뀐 게 아니고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네이버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왜 네이버가 이렇게 파괴적인 혁신, 무너진 경계,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추구할까라는 그 이유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결과만 안다? 그럼 반쪽짜리 지식일 거예요. 왜 네이버가 이렇게 처절한 몸부림을 칠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네이버가 검색자들을 늘리고요, 양질의 문서를 늘리고요, 컨텐츠 생산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예전과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과감하면서 개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0년에 작년이죠.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을 보면 구글이 92.5% 정도를 점유했어요. 전 세계 글로벌의 검색 엔진 시장의 점유율이 92.5%가 구글이에요. 이 정도 수치면 아주 그냥 싹쓸이, 어찌 보면 지구촌은 구글 왕국이 됐다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점유율이 아주 완전히 그냥 독점 과점, 난리도 아니네요. 자, 그런데 구글이 정복하지 못한 곳이 지구상에 이렇게 있어요. 모여 있어요. 재밌게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구글이 유일하게 못 들어간 게 아니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잡아먹지 못한 곳이 4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시아를 대표하는 검색 엔진은 얀덱스라고 합니다. 중국은요, 그럼요, 바이두입니다. 일본은요, 야후 재팬입니다. 한국은요, 네이버입니다. 그런데 아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구글이 92.5%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러시아를 대표하는 얀덱스는 0.5%밖에 안 돼요. 중국을 대표하는 바이두는 1%밖에 안 돼요. 야후는
1.6밖에 안 돼요. 이게 야후 재팬이 아니라 야후 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1.6% 점유율밖에 없어요. 한국의 네이버는 0.07%밖에 안 돼요. 어우, 비참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이 네 곳에서는 구글이 검색 시장 점유율을 60%, 70%, 80%, 90% 이렇게 못 끌어올리더라는 얘기죠. 딱 네 군데에서만 고전 아닌 고전을 구글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검색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약 58% 정도 보이고 있고요. 구글이 약 34% 정도 돼요. 그리고 다음이거든요. 다음이 5% 정도, 나머지 뭐 줌이라든지 빙이라든지 이런 약세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네이버는 58%, 구글은 34%. 두 개를 합치면 92%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때 네이버가 국내 그 검색 엔진 시장에서 80%를 넘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큰일 났어요. 정말 난리가 났어요. 올해, 이거 뭔 얘기도 아니에요. 올해 2월 2일 그때 50% 방어선이 무너졌어요. 네이버가 검색 시장 점유율이 49.7%까지 떨어진 날이 2월 2일이에요. 어우, 섬찟했습니다. 이제는 검색 시장까지도 외국 자본에 먹히나 싶어서, 그냥 그렇다고 뭐 네이버 열려라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 뚝 떨어진 거죠. 2월 1일 날 49.7%까지. 오, 큰일 났네. 그랬는데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3월 2일 날 구글이 51%를 넘어섰고요. 네이버가 43%로 역대 최저 점유율을 보인 날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늘 구글이 50%가 넘고 지금 현재 네이버가 40%대 이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충 보면 6대4 조금 틀렸지만 6대4 이렇게 구글하고 네이버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뒤집어진 거죠. 근데 이게 바람도 잦고 천둥이나 번개가 잦으면 비가 오기 나름이거든요. 네이버가 일순간적으로 구글과 검색 엔진 점유가 뒤집어지는 게 근자에 툭툭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 분명히 심각한 상황 아닐까요? 구독, 좋아요. 전년도, 그 전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이버가 국내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이 계속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네이버는 검색을 통해서 검색자에게, 이용자에게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료를 벌어들이는 시스템이다 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검색자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구글로 빠져나가고 유튜브로 빠져나가고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이버가 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겁나죠. 누가 네이버가 영원히 대한민국 시장에서 영원한 강자로 남아있다고 담보를 해줄 것이며 누가 그 보장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극도로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네이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검색자들을 많이 모셔와야 됩니다. 사용자를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머물러 있는 시간을 길게 끌고 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검색 시장 외에 다른 수익 모델들을 발굴을 많이 해내야 됩니다. 이런 취지가 바로 네이버가 달라졌어요 라는 것에 대한 이유인 겁니다. 네이버가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궁지에 내몰린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인으로서, 어쨌든 우리 토종 검색 엔진이니까 2020년부터 사뭇 다른,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저항하고 과감하게 공격적인 정책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네이버가 2020년, 2021년, 2022년 이 3년 동안에 어떤 성과를 내냐에 따라서 한동안 네이버의 왕국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구글에게 그 자리를 뺏길 것이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분수령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기왕 제가 한국인인 거, 기왕 바라는 거, 네이버가 좀 승승장구했으면 좋겠고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 블로그를 하시는 분, 그리고 소상공인들, 그리고 제품 판매하시는 분 등등 수많은 분들에게 함께 공생할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걸.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은 조금 있어요.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네이버가 긴장하고 있다. 어찌됐든 블로그, 카페 등등 이용자가 됐든 운영자가 됐든 잡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걸 내어주려고 이제 태도를 작년부터 돌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블로그 할 만한가요? 해야 되나요? 요즘 누구 블로그 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 제가 답을 드릴게요. 2018년, 19년 같으면 아우 이 블로그 이제 재미없어 라는 것에 제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 현재 오늘 시점으로 본다면 블로그 지금부터 할 때다. 저는 확실합니다. 구독, 좋아요. 블로그를 해야 하는 이유, 네이버가 완전히 달라진 이유, 검색자가 훨씬 더 편리해진 이유, 폐쇄형 플랫폼에서 개방형 플랫폼으로 돌아선 이유 등등의 증거는 딱 6가지입니다. 첫 번째, 뷰단 통합입니다. 이것은 검색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통합을 했고요. 두 번째, 로직 변화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검색자에게 최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세 번째, 라이브 쇼핑입니다. 네이버가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네 번째, 파트너 스퀘어입니다. 물리적 공간, 전국에 6군데 있거든요. 여기에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메이커스들에게 네이버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기술적 지원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무료로 개방한 거예요. 양질의 컨텐츠를 검증을 더 까다롭게 하겠다. 쓸데없는 글들 걸러내겠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만 제공하겠다. 인플루언서 검색을 새로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그 마켓입니다. 블로그는 순수 정보성 컨텐츠만 올려야 된다. 이게 네이버 입장이거든요. 광고하지 마라. 홍보하지 마라. 광고 홍보하면 날려버릴 거야. 이게 네이버 원칙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블로그 마켓에 대놓고 제품을 팔아라. 쇼핑몰을 블로그 안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위 6가지 모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제가 잘하는 거 있죠. 또 떼서 한 개 한 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뷰 통합, 로직 변화, 라이브 쇼핑, 인플루언서 검색, 파트너 스퀘어, 블로그 마켓. 요 6가지가 시사하는 바는 검색자들의 유용한 정보를 최대한 잘 걸러서 보여드릴게요. 검색 시장에서 조금 밀리고 광고에서 밀리더라도 판매 시장을 개척해서 네이버의 수익성을 낼게요. 이제 조력자들, 블로그 하시는 분이나 카페 하시는 분에게도 돈을 많이 좀 드릴게요. 요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는 제가 따로 똑 떼서 한 번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의 결론, 네이버 블로그는 할만합니다. 네이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훅훅 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놨거든요. 서백균 아카데미 카페 오픈 채팅방, 언제든지 오셔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나 시급한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글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빨리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